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9이 된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2로 30대 초반입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 대신 언니 같은 신우가 하나 있는데 남편보다 무려 5살이나 많아요.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신우가 정말 특이한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목도 제대로 가누기 전에 말문이 트였고 기어다니기 전부터 말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는 그저 귀엽게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기개와 하하한 말솜씨가 지금의 강한 성격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정말 철저하게 공평하게 했습니다. 양가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둘 다 경제적으로 독립심이 강했거든요. 신혼집 전세금, 혼수, 식장 예약,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 55로 딱 맞춰 나눴어요. 원래는 제 쪽인 친정이 조금 더 여유 있는 편이라 부모님께서 내 목 조금 더 보태줄게 하셨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했죠.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둘이 같이 벌어 같이 쓰는 게 맞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괜히 가슴이 두근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 우리 같이 불려나가자 하고 웃으며 대답했죠. 당시 저는 중견기업에서 4년째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래 직장인들보다 수입이 꽤 괜찮았고 저는 연봉은 조금 낮지만 꾸준히 오르는 중이었어요. 솔직히 서로 벌이가 비슷한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었죠. 결혼 후 우리는 집안일을 두고도 현실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둘 다 바쁘니까 주 1회 가사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어요. 처음엔 참 편하고 좋았는데 몇 번 오셨던 이모님들과 자잘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은 청소보다 수다에 집중하셨고 어떤 분은 너무 대충해서 다시 청소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제가 번갈아 설득하고 정리하느라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 빨리 보고 싶다면서 배에 손을 얹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너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있어줬으면 좋겠어. 아이 생기면 어차피 퇴사해야 하잖아. 조금 일찍 그만두는 셈 치자.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회사 생활이 안정되기도 했고 제 경력이 여기서 끊길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간절했고 무엇보다 저도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에 집중할 때구나 싶었죠. 제가 퇴사하기로 하자 남편은 곧바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400 줄게. 아이 생기면 그때는 더 올리고. 그 말에 처음엔 놀랐지만 곧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둘이 살고 있었고 대출도 없으니 400이면 부족한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또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은 내 용돈으로 쓰든 비상금으로 모아두든 너 마음대로 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저를 한 사람의 아내이자 파트너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시댁 쪽에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대놓고 뭐라 하시지는 않았지만 듣는 제가 괜히 기분이 나빠질 정도의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아유,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놀면 안 지루해? 요즘은 여자들도 이래야 인정받는 세상이잖아.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치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아예 개거품을 물더군요. 전화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전업주부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들이밀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신우가 말한 전업으로 있으려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은 이랬어요. 남편의 옷은 전부 다림질할 것, 침대 시트는 주 2회 이상 무조건 세탁할 것, 전날 올린 반찬은 다음날 절대 다시 올리지 말 것, 식사 때 국은 무조건 필수로 준비할 것, 집안은 매일 청소하되 구석구석 먼지 한 톨까지 싹 닦아낼 것. 그걸 들으며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도 저런 조건을 걸지 않는데 왜 신우가 그걸 저한테 강요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약간 결벽증이 있는 편이라 청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닥에 먼지 한 톨만 보여도 바로 청소기를 돌리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요리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특히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드는 게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솔직히 얘기를 해봤죠. 남편은 전혀 의외라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럼 반찬 가게에서 조금씩 사다 먹자.
맛없게 만들어서 남기느니 그게 더 낫지. 그 말에 진짜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괜히 전업주부가 되었으니 뭔가를 꼭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걸 내려놓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원래 외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설렁탕, 순댓국 같은 국밥 종류를 정말 사랑해요. 요즘처럼 날이 쌀쌀해지면 퇴근 전에 꼭 전화해서 오늘 저녁은 국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 말로는 집에서 국밥을 끓이면 자기가 단골로 가는 그 국밥집 맛이 절대 안 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서 끓이면 꼭 남아서 버리게 되니 아깝기도 하다면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몇 번은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저녁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어디냐고 묻기에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남편 퇴근해서 국밥 먹으러 나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밥도 차리기 귀찮아서 외식을 하냐고? 진짜 한심하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설명했죠. 남편이 국밥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제가 살림은 뒷전이고 놀기만 하는 주부인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보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는 전업인데도 집밥보다는 외식이 더 편한가 봐. 분명 신우가 무슨 말을 한 게 틀림없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사자인 남편이 만족한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는 원래도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저 억울한 마음만 꾹꾹 눌러 삼키며 속만 끓이고 있었죠. 신우는 스스로를 늘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화자찬을 습관처럼 달고 살았어요. 모임에서 누군가 대화 주제를 꺼내면 신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떻게 그 분야에서 뛰어났는지, 누구보다 성실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를 꼭 한두 마디씩 끼워 넣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자신감 넘치는 성격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식사 중에도 차 마시는 중에도 대화가 잠깐 끊기기만 하면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얘가 어릴 때는 벌써부터 숫자 세기를 다 했지. 초등학교 때 반에서 전교 회장을 도맡아 했어. 회사에서도 능력 있다고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솔직히 말해 좀 질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자랑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도 좋고 성격도 착해. 진짜 잘생겼잖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아. 지금 사업도 너무 잘 나가서 어쩜 이렇게 든든한지. 솔직히 내 남편 잘났다는 말은 저도 듣기 싫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듣기 좋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맞아요. 제가 복 받은 거죠. 하고 대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그 말마저도 기계적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칭찬을 듣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점점 식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시부모님이 남편보다 신우에 대한 자랑을 훨씬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보통 시부모님 세대분들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정반대였습니다. 신우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어릴 적부터 어떤 상을 받았는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그야말로 신우의 연대기 같은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점점 듣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불편했던 건 시부모님이 은근히 신우와 저를 비교하는 듯한 말씀까지 하신다는 거였죠. 얘는 애 낳고도 자기 일 척척 다 했는데 너는 좀 힘들지? 딸은 애 키우면서도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더라. 마치 제가 부족한 며느리, 게으른 아내로 낙인 찍히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딸이 예쁘고 외손주들이 예쁜 것도 이해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럴 테니까요. 사실 저희 아빠도 제가 아이를 낳으면 지금의 시아버지처럼 팔불출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저를 생각하면 벌써 눈이 촉촉해지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신우 아이들을 예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이 저희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죠. 저희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제 근황 같은 것은 전혀 묻지 않으시면서 신우와 신우 아이들 이야기만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식사 내내 신우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분들에게 나는 그냥 아들 아내일 뿐 한 사람으로서는 관심조차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저희 결혼식을 준비할 당시 시부모님은 정말 많은 부분에 의견을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식 결혼이니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의견이 의견이라기보다는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신우 딸의 발레 공연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마치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라도 되는 양, 손녀가 발레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강요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식만큼은 평범하고 잔잔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축하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애가 발레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 기회에 친척들 다 보여줘야 한다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반대하면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나와서 귀엽게 공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자가 지금부터 발레 공연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신우 딸이 작고 하얀 튀티를 입고 무대로 나갔어요. 아이가 무대에 서자 하객들이 귀엽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음악이 흐르자 아이는 돌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장면을 보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지만 신우 말처럼 발레 영재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발레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동네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배우는 아이들의 발표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는데 제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아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줬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시부모님과 신우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신우는 마치 자기가 무대에 선 것처럼 뿌듯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연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며 우리 손녀 진짜 대단하지 않니? 라고 옆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속이 조금씩 서늘해지더군요. 이게 과연 우리 결혼식을 축하하는 공연인지 아니면 신우 딸을 자랑하려고 만든 무대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축하해주려는 마음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시부모님은 하객들 앞에서 저희 결혼식 얘기보다 손녀 자랑에 더 열을 올리셨어요. 오늘도 실수 하나 없이 완벽했지? 역시 영재는 다르다니까? 발레 학원에서 얘가 제일 잘한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 결혼식인데 제가 주인공이 아닌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땐 아직 시부모님과 신우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무대에 올려놓고 온 가족과 하객들 앞에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만약 그때 제가 지금처럼 시부모님과 신우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아이가 귀엽고 열심히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그때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참 잘하시는 편입니다. 처음엔 그냥 약간의 과장이 섞인 자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신우와 신우 아이들에 대한 자랑을 하실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한껏 부풀려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도저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듣다 보면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우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실 때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얘는 목을 가누기도 전에 말문이 트였어. 진짜 신동이었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들을 때쯤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발달이 빠르다 해도 목도 못 가누는 아이가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직 아이를 직접 키워본 적은 없지만 언니 아들을 통해 대충은 압니다. 언니 아들이 지금 4살인데 100일 가까이 되어서야 목을 가누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걸음마를 떼면서 옹알이를 조금씩 하다가 2돌이 지나서야 비로소 문장 형태로 말문이 트였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매일 지켜봤기 때문에 목을 가누기 전에 말을 했다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저를 힐끗 보셨어요. 마치 우리 집안은 이렇게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새겨 넣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 말을 내가 믿기를 바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신우 아이들에 대해서도 매번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손녀는 돌 되기 전에 영어 단어를 5개나 말했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천재라고 했대. 지금도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수학 문제를 다 푼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똑똑하고 재능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지쳤거든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우 역시 비슷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꼭 세상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뭔가를 해냈다 하면 그건 늘 대단한 업적이고 실패했던 일들은 아예 없었다는 듯이 포장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그 자랑 속에 은근히 깔린 메시지였어요. 시부모님과 신우가 그렇게 잘난 얘기만 늘어놓을 때마다 저는 꼭 이런 말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데 못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엔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의 결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표현을 어른에게 쓰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시부모님 참 재수 없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퇴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일하다 퇴근하던 일상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시댁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눈치를 주셨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시진 않았지만 말끝마다 이상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시간 많을 테니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전업이면 살림은 척척하겠네. 딸아이는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 다 해내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치 제가 무능한 며느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나 신우에 대한 칭찬이 계속 이어지니 더 스트레스였습니다. 당신 딸은 전업으로 있으면서도 완벽한 엄마, 살림꾼, 커리어우먼 다 해냈다며 찬양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꼭 제 시선을 슬쩍 살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이제 막 그만뒀으니 조금 지나면 잦아들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신우는 마치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전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조건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은 반드시 다림질할 것, 식사는 늘 정갈하게 세팅할 것, 청소는 하루도 빠짐없이 할 것, 침대 시트는 주 2회 이상 교체할 것,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조건들이었죠. 그때는 그냥 신우가 깔끔한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업으로 지내게 된 이후 신우는 마치 감시자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 요즘 반찬은 뭐해? 매일 청소는 하지? 남편 옷. 다림질은 잘하고 있지?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간섭 아니 잔소리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저를 감싸주려 애썼습니다. 신우에게 몇 번이나 정중하게 말했죠. 누나, 우리 부부 일이니까 그냥 두면 안 될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신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말이야. 요즘 세상에 전업으로 있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 말투가 정말 얄미웠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잡아먹기라도 한 사람처럼 취급하더군요. 남편이 몇 번이나 우린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신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속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은근한 눈치를 주고 신우는 대놓고 간섭하고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소용없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엔 이 상황이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신우의 간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요해지더군요. 솔직히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 퇴사를 결심했던 건데 요즘은 가끔 후회까지 됩니다. 회사 다닐 땐 최소한 이런 간섭은 없었거든요. 이번 명절은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연히 부담스러웠어요. 뉴스나 주변 지인들 얘기만 들어도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전쟁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편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시댁에 한 번 갔으면 처가에도 한 번 가야지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투가 진지하고도 담백해서 들을 때마다 은근히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남편이 더 공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어요.
저는 사실 명절에 친정에 가는 걸 살짝 귀찮아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냥 올해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야 부모님 섭섭해 하셔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대한 저의 태도가 느슨해질까 걱정이 되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명절 2주 전쯤에는 시부모님과 1박 2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부담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신우도 같이 가자고 시부모님이 권하셨는데 신우는 일이 있다며 못 오겠다고 했죠. 솔직히 그때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우가 오면 저한테 또 시비를 걸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 여행에서 시부모님과 분위기가 좋았던 덕에 명절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일정에 대해서는 남편이 먼저 계획을 세워놓았더라고요. 명절 전에 남편과 얘기를 할 때 남편은 명절 전날 시댁에서 자고 당일 아침에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곧바로 친정에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이미 다 정한 걸 저한테 통보하듯 말한 거였어요. 이렇게 공평하게 하자고 남편이 먼저 말해주니 든든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이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슬쩍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차례 끝나고 아침 먹고 저녁 먹은 다음에 친정에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처음엔 그냥 던지신 말씀이겠거니 했는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하시니 속에서 은근히 반발심이 올라왔습니다. 친정이 멀지 않으니 사실 저녁 먹고 가도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그 사람 말 들어주기 싫어서 삐딱선 타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딱 그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보며 저녁 먹고 가면 어때? 라고 물으셨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답을 받고 싶으셨는지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는 도중에도 상을 치우면서도 부엌을 오가며 계속 그 말을 꺼내셨죠. 그러다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설거지까지 모두 끝낸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신우 온다. 신우 보고 가. 아, 이걸 노리신 거구나 싶더라고요. 신우가 도착할 때까지 일부러 저희를 붙잡아두려 하시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누나도 시댁에서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하잖아요. 우리도 아침 먹고 처가에 가기로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아주 담담하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가벼워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씀이 막히셨는지 잠시 침묵하셨고 저는 그 틈에 얼른 아이 짐을 챙기며 나갈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그때 속으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준다는 게 그 무엇보다 든든했거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우 오면 그냥 점심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친정에 가자. 남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조금 안심시키더군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괜히 삐치시거나 신우가 도착하자마자 뭔가 시비를 걸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왔고 잠시 후 신우가 도착했습니다. 신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를 하더니 곧장 시부모님께 가서 안기더군요. 참 어색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정리했어요. 다 같이 모여 점심을 먹었는데 신우는 식사 내내 시부모님에게 자기가 준비한 선물과 아이들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의 이야기에 적당히 맞장구를 쳤고 저는 시계를 보며 슬슬 일어날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불쑥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인데 가족들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자는데 며느리가 친정에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이더라. 그 말투가 참 묘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비꼬는 말투였거든요. 저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기분이 싸해졌고 얼굴에 열이 확 올라왔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계속 점심까지만 먹고 친정에 가자며 저를 배려해 줬는데 그게 결국 저를 욕먹게 만든 꼴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차라리 그냥 아침 먹고 바로 나갈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집안일은 내가 말한 대로 잘하고 있어? 그 말투가 얼마나 기분 나빴던지요. 마치 자신이 저의 상사라도 되는 것처럼 살림 체크를 하듯 묻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이내 뭔가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끄시고 형님 살림이나 잘 챙기세요. 말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아왔던 말이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신우 얼굴이 벌개지더니 눈이 동그래졌고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듯 보셨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땡땡이 말이 맞아요. 누나는 왜 그렇게 참견 못해서 안달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였고 신우는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꼭 깨물며 눈을 흘기더군요. 시아버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며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낮게 한숨을 내쉬셨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윗사람이 말하는데 그렇게 반발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말을 좀 예쁘게 하지 그랬니?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신우의 말도 참아왔는데 겨우 한 번 반론을 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형님이 계속 이상한 잔소리를 하셨는데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좋게 넘기려고 참아왔어요.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뭘 해도 부족한 사람 취급만 하시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차오르니 눈까지 뜨거워졌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나가 땡땡이한테 집안 살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당황한 듯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잔을 만지작거리시더군요. 저는 한동안 참았던 말까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형님은 형님 신우 얼굴은 보고 왔어요? 제 말에 신우는 살짝 당황한 듯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어요. 우리 집엔 신우 없는데?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쪽에선 저한테 신우 구실을 하며 살림 간섭을 하고 한쪽에선 정작 본인 시댁엔 그런 사람도 없다고 태연히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신우가 없어도 그렇지 명절 당일에 시댁에서 아침만 먹고 친정으로 출발하는 게 말이나 돼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신우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그렇게 해. 그 말투가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형님네 기다리느라 점심이라도 함께 먹고 가려고 남편이랑 의논해서 기다린 건데 제가 잘못한 건가 봐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남편이 아침 먹고 바로 가자던 걸 제가 형님 기다렸다 가자고 했다는 걸 모두 듣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시어머니도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형님은 보지도 않으면서 매번 저한테 살림 가지고 잔소리 하시잖아요. 남편한테 꼴랑 월 400 생활비 받으면서요. 그 잔소리를 제가 왜 들어야 하죠? 남편도 아닌 형님한테요. 순간 신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신우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생활비를 뭘 그렇게 많이 받아? 그 눈빛이 마치 제가 무슨 금덩이를 물고 사는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놀란 척 그러나 의도적으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신우에게 되물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그 정도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남편이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해줬고 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으면 월 500 이상은 받아야 내 용돈으로 쓸 돈도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 눈이 정말 동그래지면서 굳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볼만했네요. 마치 전현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둘이 살면서 뭔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줘? 너는 돈이 남아돌아? 그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엄마도 누나도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고 신우는 제 얼굴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노려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고 입가를 살짝 가렸지만 속으로는 참 시원하다 싶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늘 제가 참았고 제가 낮췄고 제가 맞춰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오늘 그 질긴 끈 하나가 딱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밥은 끝까지 먹었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고 다들 입을 굳게 다문 채 씹는 척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고 남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둔 과일이랑 후식 커피를 건너뛰고 우리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 뒤 아이 짐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 좀 붙이고 가지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더 대꾸하지 않고 미소만 지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남편은 핸들을 잡으며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살짝 쥐어주더군요. 그 작은 손길에 마음이 풀리면서도 한편으론 울컥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 정말 배려라는 게 없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남의 살림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모른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죠. 자기는 명절 당일 아침만 먹고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갔으면서 올케가 남아서 점심까지 함께 먹고 가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도 정말 이해 불가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배움이 많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배려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오늘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그동안은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말에 매여서 저 자신을 너무 억눌렀던 것 같아요. 참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참으면 관계가 편해지겠지 그렇게만 믿고 살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참으면 당연한 줄 알고 말하지 않으면 없는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으며 참고만 있지 않기로요. 잘난 척도 좀 하려고요. 부당한 일에는 부당하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은 절대 모를 것 같거든요. 사람 마음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지적질만 하던 그 사람들이 저를 당연히 낮춰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목을 가누기도 전에 말문이 트였다는 신우가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많네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배려 하나는 그렇게도 모를 수 있다니 참 웃기더라고요.